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봅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으로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건지, 또 올해 전망은 어떤지 권세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영업이익 절반이 줄었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맡는 DS 부문은 지난해 15조 6천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이 가운데 주력인 반도체는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조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영향입니다. 예, 뭐 반도체 외에도 뭐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실적은 뭐 예년과 비슷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과 네트워크를 맡는 IM 부문은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으로 10조 원 선이 무너지면서 전년보다 9%가량 줄었는데요. 시장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고 중저가형 라인업이 개편되면서 기대를 웃돈 것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예. 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맡는 소비자 가전 부문은 2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서 전년보다 30%가량 늘었는데요. 프리미엄 TV 판매와 건조기를 비롯한 새로운 제품 판매가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난 한 해는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이제 네. 관심은 올해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삼성전자는 일단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공시 뒤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연간 실적으로는 주요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놨습니다. 예, 연간으로는 긍정적이다. 어떤 뭐 호재라도 있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5G 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을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수탁 생산도 기술 경쟁력 강화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이미 극자외선 노광 장비 구매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예상대로 올해 실적 회복의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조금 웃돌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 등에 따라서 영업이익 50조 원대 회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도 변수인데요. 삼성은 오늘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기로 하는 등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의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묻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이 세 번째 제재심인데 아직 안 끝났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니까 지난 16일 그리고 22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인데요.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또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모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 소명 기회를 가진 만큼 오늘 중으로는 이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징계 정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향후 거취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징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금감원이 앞서서 DLF 사태와 관련해서 손 회장과 또 하명주 부회장에 대해서 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에 통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이번 제재심에서 거론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제재심 결과 중징계로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간 이 두 인사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손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는 3월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부회장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손 회장은 연임이 또 한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마지막까지 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 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이
뭐 지배 구조 예.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3월에 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연임이 만약에 어려워진 경우에는 후임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우리 은행장도 오는 3월에 선임이 되는데 회장까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 금융지주의 지주회사 출범이 아직 초기 상태인데 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금융 역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였던 함영주 부회장이 만약에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예. 또 다른 인사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은행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DLF의 경우 불안전 판매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랬죠. 이런 뭐 투자 상황을 지난해 상황을 보여주는 뭐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DLF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해외 금리 연계라는 부분을 앞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연계된 상품인데 이렇게 기초자산에 연동돼서 투자자 성향에 맞게 구조화한 상품을 구조화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해 그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DLF 같은 구조화 상품 투자자들의 절반 가량이 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투자를 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또 자발적으로 투자한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곳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라는 곳인데 이 재단은 DLF 불안전 판매 사태 원인을 투자자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